8살짜리 아이 명의로 경기도 대형 아파트 등기가 넘어갔어. 중국 국적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이 아이 한 명이 아니야. 17살짜리는 미국 국적인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7억 6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질렀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택만 10만 4천 가구, 공시지가로 33조 원어치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뚫린 구멍이 보여. 중국은 자기네 땅을 철벽으로 막으면서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 10만 4천 가구.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 이걸 땅으로 바꿔보면 선명해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92배야. 지도에 그려보면 여의도를 92개 이어붙인 땅이 외국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울 한복판에 작은 나라 하나가 조용히 들어앉아 있었던 셈이야. 그런데 이 10만 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인 명의야. 정확히 5만 8,896가구. 비율로 치면 56.6%야. 그 뒤를 잇는 미국인이 21.6%니까 중국이 압도적이지. 토지도 똑같은 구조야. 중국인이 가진 필지만 7만 7,714개. 외국인 전체 토지의 41%를 중국인 혼자 들고 있어. 이 부동산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나마 영향이 분산이라도 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72.5%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서울이랑 경기도.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애 학교 보내는 바로 그 동네야. 집값이 가장 비싸고 수요가 가장 몰리는 지역을 정확하게 겨냥한 거지. 집 사려고 대출 받아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옆에서 현금 뭉치 들고 들어온 거야. 규모도 규모인데 속도가 더 무서워. 2022년에 외국인 보유주택이 8만 3천 가구였어. 그게 딱 2년 만에 10만 가구를 돌파했어. 2년 동안 2만 1천 가구가 새로 넘어간 거야.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29가구씩 외국인 명의로 바뀐 셈이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이에 매일 30채 가까운 집이 조용히 주인이 바뀌고 있었던 거야. 느리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고 있었어. 근데 여기까지는 합법적으로 산 것만 센 숫자야. 그 뒤에는 훨씬 어두운 이야기가 있어. 관세청이 적발한 건데 외국인 61명이 비트코인으로 환치기를 해서 840억 원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55채를 쓸어 담았지. 환치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직접 돈을 못 빼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수법이야. 정상적인 송금 루트를 완전히 우회한 거지. 무서운 건 이게 적발된 건수만 이 정도라는 거야. 수면 아래에는 얼마나 더 있을까? 33조 원. 이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를 하나 해볼게. 정부가 1년 동안 교육에 쓰는 예산이 약 100조 원이야. 33조면 그 3분의 1이야. 나라가 초중고 대학교에 한 해 동안 쏟아붓는 돈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가 외국인 이름으로 땅과 건물에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숫자는 공시지가 기준이야. 실거래가로 따지면 훨씬 더 클 수 있어. 여기까지가 33조 원의 지도야. 한국 부동산에 꽂혀 있는 외국 자본의 현주소지. 근데 진짜 문제는 규모가 아니야. 대체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야? 8살짜리 아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중국에서 이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정부는 뭘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 2025년 8월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건 사실상 제한이 없었어. 여권 들고 가서 계약서 쓰면 끝이야. 자금 출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사람도 위탁관리인만 세우면 원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 8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느껴져. 중국부터 보자. 중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최소 1년 이상 그 나라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해. 주거용을 살 수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 중국 땅은 원래 전부 국가 소유야. 외국인한테는 소유권 자체를 안 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빌려주는 거지.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기간이 끝나면 국가가 회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문을 조금 열어놓긴 했지만 열쇠는 절대 안 넘기는 거야. 사실상 철벽이지.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서울 한복판 아파트를 현금 수십억에 사면 그 순간부터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 팔 때까지 영원히 그 사람 거야. 아무도 못 막았어.
이걸 상호주의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너희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집을 못 사면 우리나라에서도 너희 국민이 못 사게 하겠다는 원칙.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대부분의 나라가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 근데 한국에는 이 원칙이 없었어. 법에 아예 근거 자체가 없었던 거야. 중국이 우리 국민한테 사용권만 잠깐 빌려주면서 갖은 조건을 붙이는 동안에도 한국은 중국인한테 완전한 소유권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줬어. 이 불균형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거야.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아예 문을 닫았어. 2023년부터 2년 동안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법으로 막았어. 외국인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여론이 들끓은 거지. 호주도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 투자자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을 정도야. 그래서 호주도 손을 봤어.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FIRB라는 정부 심사기관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 허락 없이 사면 거래 자체가 취소돼. 미국은 더 세. CPUS라는 안보심사기관이 있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아예 무산시킬 수 있어. 지금은 적성국 국민이 농지 사는 것까지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외국인이 안보 관련 산업에 투자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중국은 사용권만 빌려주는 철벽, 캐나다는 금지, 호주는 사전 심사, 미국은 안보 차단, 일본은 사전 신고, 한국만 정문을 활짝 열어둔 거야.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 아파트 한 채 사는 수준이 아니야. 2025년 12월 힐하우스라는 투자사가 1조 1천억 원을 들고 나타났어.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거야. 힐하우스는 겉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계 자본으로 분류돼. 이지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 수십조 원 규모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핵심이야. 부산항 양곡부두가 있어. 데이터 센터가 있어.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시설도 있어. 전부 국가 핵심 인프라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야.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사는 거지. 항만에 얼마나 많은 물자가 오가는지, 전력망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데이터 센터에 뭐가 저장돼 있는지. 이 회사를 손에 넣으면 이런 정보에 전부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야. 미국이었으면 CPUS가 진작 막았을 거래야. 일본이었으면 사전 신고 단계에서 걸렸을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유일한 관문이야.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개인이 아파트 한 채 사들이는 것도 문제였는데 국가 인프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버젓이 열려 있었던 거야.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인 거지. 근데 이렇게 싹쓸이하던 자본들이 지금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어. 왜일까?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건 쥐야. 그리고 지금 쥐들이 뛰어내리고 있어. 이렇게 싹쓸이하던 중국 자본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환율.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찍었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야.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환차익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나 부동산 가격이 좀 빠졌어도 환율이 그걸 메워주는 거야. 굳이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두 번째, 본토가 무너지고 있어. 중국 전역에 빈집이 1억 2천만 채야. 전체 주택의 거의 5분의 1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부동산 판매액도 2021년 정점에서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어. S&P는 2026년에도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고 중국 정부조차 전면 구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 본토에서 현금이 급하니까 해외에 묻어둔 자산부터 빼는 거야. 세 번째, 한국이 드디어 문을 닫기 시작했어. 2025년 8월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행됐어. 서울 25개구, 경기 23개 시군, 인천 8개구.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어. 거기에 체류 자격 확인, 자금 출처 소명, 해외 대출이나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전부 기재해야 돼. 그 결과가 숫자로 찍혀. 서울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가 51% 줄었어. 가장 비싼 지역인 강남 3구랑 용산은 65%가 날아갔어. 서초구는 더 극적이야. 92건에서 11건, 88%가 사라진 거야.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대리인 세워서 사던 비거주 외국인 거래는 사실상 소멸했어. 56건에서 딱 1건으로 98% 급감. 밀물이 썰물로 바뀐 거야. 그 여파는 바로 가격에 찍혀. 올림픽파크 포레온 84제곱미터가 최고가 32억 5천에서 28억 5천으로 4억이 빠졌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돌파했어.
역대 최대 수준이야. 사고 싶은 사람은 줄었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근데 진짜 끔찍한 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어. 제주도 투자 이민제. 2010년에 시작됐는데 12년 동안 들어온 돈이 1조 2616억 원이야. 그런데 이 돈을 넣은 1915세대 중 98%가 중국인이었어. 사실상 중국인 전용 입국 통로였던 거지. 이 자본이 제주에 뭘 만들었냐면 분양형 호텔이야. 제주에만 약 2만 8천 실이 들어섰어. 전국 분양형 호텔의 절반이 넘는 양이 이 작은 섬에 몰린 거야. 문제는 이 중 약 4만 7천 실이 과잉이라는 거야. 방 10개 중 6개가 남아도는 셈이지. 비뒤에 빚을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있어. 5성급 호텔마저 객실 가동률이 50%가 안 돼.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추락했어. 분양받은 사람들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건지고 있어. 전국 분양형 호텔 피해자가 약 6만 명, 피해 규모만 12조 원이야. 그리고 제주는 14년 만에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아졌어. 중국 자본이 밀려올 때는 돈잔치였어. 땅값이 오르고 건물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겼어. 근데 썰물이 되자 남은 건 텅 빈 호텔과 갚을 수 없는 빚뿐이야. 그 짐은 중국 투자자가 아니라 제주 주민이 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 들어올 때는 아무도 안 막았어. 나갈 때도 아무도 못 막고 있어. 규제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상시 심사 체계는 없어. 문을 닫긴 했는데 자물쇠가 부실한 상태야. 부동산 감독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게 언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라. 진짜 문제는 이거야.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가격 하락, 텅 빈 건물,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 비용을 치르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우리야.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집값, 내 동네, 내 이웃의 문제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방어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너의 동네에 외국인 소유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댓글로 한번 알려줘.